자, 질문 볼게요. 질문. 어, 자, 볼게요. 자, 치아 사이로 스스하며 호흡을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복압이 풀리지 않기 때문인가요? 저는 한의사 선생님 이전에도 호흡을 치아 사이로 뱉으라는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주변 트레이너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던데, 호흡 방법을 치아 사이로 스스를 하는 것으로 회원의 지도에도 맞는 걸까요? 자,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이 있죠, 풍선. 자, 코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압이 복압을 유지해야 되죠. 코어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근데 이거를 풍선으로 가정을 했을 때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풍선의 구멍을 이렇게 크게 구멍을 내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이렇게 작게 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크게 뻥 내면은 이 여기 공기압이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도 후 이렇게 뱉어버리면은 복압이 빠집니다. 복압이 풀려요. 근데 치아 사이를 작게 한다는 거는 풍선의 구멍을 아주 조금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조금 빠지지만 복압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압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치아 사이로 뱉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안 하는데 캐틀벨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캐틀벨은 코어를 엄청 활성화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중량을 쓰면서도. 그러면 치치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많이 뱉는 게 복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번. 라운드 숄더 거북목 흉추 가동성 저하로 인해 등 운동할 때 날개뼈 주변에 자극이 적어 팔로만 힘을 주는 느낌이 많고 랩풀 다운 시 흉추와 코어가 같이 허리 움직임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 운동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 이거는요. 사실은 체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체형적인 문제는 이제 여기서는 등 운동이니까 흉추에 대한 가동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등 운동하는데 팔로만 힘을 주고 랩풀 다운 하는데 허리를 움직이잖아요. 이거는요. 일단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 문제입니다. 랩풀 다운 하는데 허리 움직이면 안 돼요. 랩풀 다운 하는데 허리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아예 자세 문제인 경우 허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흉추에 대한 기능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리를 움직임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세에 대한 숙달, 자세에 대한 큐잉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요거는 흉추를 안 움직이고 가슴을 펴서 흉추를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어가 약해도 어쨌든 허리는 안 움직여야 됩니다. 팔로만 힘을 주는 것도 라운드 숄더 거북목 다 있다고 하더라도 등으로 당길 수 있어야 돼요. 팔로만 힘을 주는 거는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부터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큐잉 바꾸세요. 자, 3번. 환자 고객에 맞는 운동의 중량은 무슨 기준으로 설정하시나요? 중량 치는 운동에 관심이 없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뭐 다리를 전다 할 때는 일단 여기서는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량이 중요하지 않잖아. 왜냐?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한다는 거는 장거리거든요. 달리기 러닝하는 사람 중에 100m 러닝하는 사람 없잖아. 대부분 10km 하프 풀코스잖아. 이 말은 굳이 우리가 하는 근육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근지구력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횟수 자체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15회나 20회 정도로 가야지. 이 정도의 중량으로 가야겠죠. 굳이 따지자면은. 다리를 저는 사람은 뭐예요? 걷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단 걷기가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쓰는 개념이니까 요것도 근지구력에 가깝죠. 왜냐? 걷는 것도 역시 100m 빨리 걷기 이게 아니잖아. 1시간, 2시간 걸을 수 있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재활 목적에 가까운 거는 근지구력에 가깝다. 근데 내가 만약에 헬스를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막 조금 무겁게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이제 12회나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보통 재활로 갔을 때는 한 15, 20회 요렇게 갑니다. 그 회원 환자의 니즈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만약에 스포츠로 가정해 볼까요? 뭐 배드민턴, 테니스, 배드민턴, 테니스에서 상체는 뭐예요? 어깨로 칩시다. 어깨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는 근지구력도 필요하지만 근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브를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최대 근력을 또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12회라든지 8회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될 거고 고관절 입장에서는 뭐예요?
근지구력이겠죠. 이건도 아까처럼 15, 20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 원하는 목표에 따른 기능이 뭔지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자, 장요근을 계속 풀어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요근을 매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평상시 때 장요근이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장요근 이완만 하고 있잖아요. 이완하고 뭐 해야 돼요? 장요근 활성화 운동도 해야지. 이완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이미 활성화가 좀 돼 있는 사람은 풀기만 해도 되고요. 활성화가 아예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완을 하고 활성화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코어가 풀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어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스쿼트 시 앉은 상태에서 무릎 바깥쪽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는 통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통증 생길 거예요. 유추되는 원인과 원인별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뭐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만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가동성. 고관절 가동성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끝범위잖아요. 고관절의 굴곡 끝 범위에서 끝범위에서 안정성. 여기서는 뭐가 장요근이라든지 코 이런 애들이 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굴곡 끝범위에서 안정성이 안 나오면은 대신 보상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릎 바깥쪽이죠. 이러면은 고관절 굴곡을 뭘로 쓰는 경우가 많냐면 대퇴근막 장근으로 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과사용되겠어요? 장경인대까지 과사용되면은 무릎 바깥쪽 통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 2번 다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2번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6번 보디빌딩은 기능적 운동이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능 운동으로 보완후 보디빌딩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티칭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6번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기능적 운동의 정의가 뭘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뭘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어쨌든 기능적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가동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디빌딩은요 기능적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빌딩 대회 뭘로 합니까? 뭐 달리기로 해요? 뭐 스트렝스로 합니까? 보디빌딩 대회에서 누구한테 1등을 주세요? 1등을 주나요? 스쿼트를 무겁게 드는 사람한테 주나요? 아니면은 뭐 팔이 유연한 사람한테 주나요? 보디빌딩 대회는요. 몸 좋은 사람한테 줍니다. 몸 좋은 사람이 보디빌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몸 좋은 거랑 기능적 운동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기능적 운동은 완전히 아닙니다. 물론 보완을 하면은 기능적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끼워 맞추는 거고 보디빌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기서 또 얘기해야 될 게 보디빌딩이랑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르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게를 쓰는 트레이닝을 총칭하는 거고 웨이트 트레이닝 안에서 보디빌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빌딩은 겉근육만 발달시킵니다. 보디빌딩에서 뭐 장요근 운동시켜요. 회전근개 운동했어요. 보디빌딩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장요근의 기능이 더 좋으면은 뭐 점수를 더 줍니까? 아니죠. 보디빌딩은 지극히 겉으로 보이는 심미적,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심미성을 보는 대회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운동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인 운동하고는 거리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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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죠. 정반대는 아니지만은 거의 정반대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빌딩과 기능적 운동을 같이 설명을 하자면 보디빌딩을 잘하기 위해서 기능성 운동을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못 잡는 그 근육들 있죠. 못 잡는 기능들 있지. 그런 거를 기능성 운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보완을 하면은 보디빌 보디빌딩을 더 잘할 수 있지. 왜냐? 부상도 훨씬 위험이 적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보디빌딩을 기능적 운동이라고 한다는 말은 보디빌딩 운동만으로 모든 기능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쓰는 거잖아요. 이건 100% 틀린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보디빌딩으로 보디빌딩 트레이닝으로 장요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디빌딩으로 측면 코어, 뭐 중등근, 견갑하근,
전극은 이런 거 강화 못 합니다. 안 돼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 볼게요. 어머님 회원께서 레그 프레스는 무릎이 괜찮고 레그 익스텐션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은 중단했는데 발목과 고관절을 봐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이건 지금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보세요. 레그 프레스는 고관절, 무릎, 발목을 다 쓰는데 괜찮다고 했고 레그 익스텐션은 무릎만 쓰는데 아픈 거잖아. 아프다.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고관절 발목을 보는 게 아니죠. 무릎이 안 좋은 거지. 무릎만 쓸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쓰니까 무릎이 무리가 안 가니까 레그 프레스가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무릎에 대한 굴곡 신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보셔야 레그 프레스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 8번 볼게요. 8번. 좌측 중둔근 약화로 어깨 높이도 다르고 원레그 운동할 때 왼쪽 균형도 안 잡히고 골반도 빠지면서 익상견갑도 왼쪽이 심합니다. 왼쪽 고관절, 왼쪽 어깨 전부 불안정하네요. 중둔근 강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추려면 왼쪽을 더 많이 해야 하나요? 같은 강도와 횟수로 양쪽을 똑같이 하는 게 맞나요? 자, 이거는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태가 아닌데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약한 쪽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왼쪽을 어느 정도 많이 해서 같아지면은 그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중둔근이 약한데 이게 약한데 운동을 통해서 강화가 됐는지 그 좌우에 대한 중둔근을 체크를 하면서 가야죠. 그 다음에 혼자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근육 푸는 방법과 운동법을 거의 따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평가 없이 몸 전체의 근육을 다 풀고 다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일단 요거를 셀프로 하잖아요. 셀프로 하면은 내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체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편측성으로 가정을 했을 때 괜찮은 쪽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그를 좌우 비교하면 돼요. 원레그가 오른쪽 왼쪽 비슷하다. 그럼 얼추 괜찮아졌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깨 운동도 한 팔씩 어깨 운동에서 좌우 비교. 요게 그나마 셀프로 좌우에 대한 기능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중둔근이 약하다고 한 그거를 새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운동할 때 왼쪽 고관절 균형이 안 잡히니까 중둔근 약하겠지 이렇게 하고 퉁친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중둔근 약화로 인해서 무너진 거면은 중둔근 운동하고 원래 그 운동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그거를 어쨌든 그것도 결국 평가 재평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익상 견갑도 있다 하셨기 때문에 익상 견갑이 괜찮아지기 전까지는 왼쪽에 대한 어깨 안정화 운동도 따로 계속 해주셔야죠. 평가를 하면서 하세요. 좌우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라스톤 대신 10에서 20초. 자, 요거는 이제 움직임 평가, 근육 긴장 평가하는 방법과 근육에 대한 테크닉 강의는 공지해 드릴 건데 아마 2월쯤에 할 것 같아요. 공지해 드릴게요. 움직임 평가 전문가 과정에서 합니다. 자, 10번. 엉덩이 중둔근에 힘을 못 주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엉덩이 운동 방법, 활성화 방법이 있을까요? 자, 10번 질문. 제가 요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중둔근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힘을 잘 못 줄 때 활성화시키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요. 일단은 수동적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수축을 그 근육에다가 촉진을 합니다. 핸즈온. 보통 요새 핸즈온이라고 단어를 쓰던데 핸즈온을 해서 수동적 움직임을 만들어서 수축을 느끼게 합니다. 수축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 움직임으로 넘어가는데 능동적 움직임에서는 똑같이 촉진하고 수축 느끼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요거를 능동적 움직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가동 범위를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가동 범위로 가지 않고 그 수축을 느끼게 하는 가동 범위까지만 미묘하게 조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운동은 이미 다 잘 될 때 가는 거고, 아예 힘을 못 느끼는 사람한테 운동을 시킬 수 없잖아. 운동을 시키기 전에 그 근육에 대한 수축을 잘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움직임을 통해서 핸즈온 한 다음에 여기 수축감 딱딱해지는 그 느낌을 인지시키는 거야. 요런 식으로 갑니다. 모든 근육 공통입니다. 자, 11번 질문 볼게요. 오른쪽 고관절에 관절염이 심하대요. 굴곡, 신전, 내외전, 외외전, 가동성 전부 안 나온대. 그럼 일단 이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완 스트레칭을 하려는데 폼롤러로 이완을 해도 곽인장된 느낌이 없고 스트레칭을 해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없다 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하면은 찝힌대요. 그다음에 경련이 일어난대요. 이건 뭐겠어요? 이 사이즈 나오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동성, 안정성 구분해라고. 자, 여기서 이제 이 가동성이 거의 안 나오니까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가동성이 안 좋네. 그럼 가동성을 늘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절염이 심하니까 이제 일단 뭐 마사지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수동 스트레칭도 해봤는데 지금 어때요? 느낌이 없잖아. 느낌을 못 느끼잖아. 그리고 찝히잖아.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근육에 대한 수축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이 사람은 가동성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성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관절이 지금 중심에 안 박혀 있고 덜렁덜렁한 겁니다. 덜렁덜렁하니까 이거를 가동성으로 하면 더 나빠지지. 애초에 덜렁덜렁한 고관절을 억지로 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찝히잖아. 관절이 딱 제자리에 딱 안 박혀 있는데 요거는 안정성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동적으로 근육에 대한 수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지금은 그 가동성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각 방향에 대한 안정성, 각 방향에 대한 근육의 수축을 수축감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애초에 관절염 자체가 근육을 못 써서 관절염이 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관절염이라는 건 관절에 여기저기 부딪힌 거잖아. 왜 부딪히겠어요? 근육이 뻣뻣하면 안 부딪힙니다. 근육이 뻣뻣하면은 그 근육이 과사용되는 거지. 애초에 관절로 빡빡빡 갔다는 거는 그 관절을 못 잡아주고 덜렁덜렁한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오십견도 마찬가지예요. 자, 1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고관절 굴곡하고 회전하면은 TFL에 힘들어가는 회원님, 장요근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장요근 기능 체크하고 장요근 힘써서 장요근을 힘써서 굴곡시키는 운동을 했는데 장요근 자체는 힘이 잘 들어가고 굴곡에서 저항 버티기도 잘 하셨대요. 최근 수업 때는 TFL만 꼬임이 아닌 것 같고 옆구리 꼬임도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의 근육이 보상 수축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일주일에 골프를 내외 나가시고 겨울을 스키를 매주 탄대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는 굴곡에서 저항 버티기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굴곡에서 저항 버티기를 뭘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굴곡에서 저항 버티기에서는요, TFL을 쓰면 안 됩니다. TFL이 사용되면 안 돼요, 거의. 물론 굴곡에서 조금 쓰이지만 저항 버티기 수준에선 TFL을 쓰이는 느낌이 거의 안 나야 됩니다. 버틴다, 그거를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버티느냐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옆구리 꼬임도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만약에 굴곡 패턴에서 TFL에 대한 보상작용이 잘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회전입니다. 회전. 내외전에 대한 보상작용이 TFL로 가는 걸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외전에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거는 내전근, 그다음에 골반은 장골근 이런 애들이 메인으로 써야 되는데 얘들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전근을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얘들이 안 되면 또 TFL이 과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TFL이 과사용되는 상태로 하면은 굴곡에서도 쓰이거든요.
요거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보상 수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옆구리 꼬임도 나타난다 근데 옆구리 꼬임이 나타나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움직임에서 그 과사용되는지 체크를 해야 원래 사용돼야 되는 근육을 이제 가정에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움직임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지 그거까지 체크해 보세요. 내외전 체크해 보세요. 내전근도 체크해 보시고. 자, 13번. 브릿지를 하는데 손바닥을 못 누르고 손목이 뜨는 회원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삼두 후면 약할까요? 잠시만요. 브릿지에 손바닥을 못 누르고 손목이 뜬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 이해가 안 가는데? 손바닥을 못 누르는데 손목도 뜬다는 말은 아예 그 손이 전체로 다 뜬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송해요. 지금 13번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손바닥을 못 누르고 손목이 뜬다는 그 자체가 지금 손목을 못 움직인다는 뜻인가? 요거는 어쨌든 지금 손바닥 손목 움직임이니까 삼두 후면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손바닥 손목은 말 그대로 손목의 움직임으로 체크를 하세요. 갑자기 삼두 후면 약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움직임 안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바닥만 눌러지고 손목이 뜬다고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손바닥이 눌러지면 손목은 원래 조금 뜨는데? 요거 다음에 사진 보내주세요. 이거 손목 떠도 됩니다. 얼마나 뜨는지 모르겠는데 손바닥 자체는 괜찮아요. 자, 13번 상황 자체가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일단은 계속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14번. 운동을 안 하던 분이 있는데 왼쪽 견갑과 오른쪽 견갑 높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른쪽이 위로 가 있어요. 여성분한테 이런 게 보이는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은 호흡이 위로 떠서 견갑이 뜨는 것 같다고 하시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요거 14번 질문 중요합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우린 찾잖아요. 원인을 우린 찾고 싶잖아. 찾을 때 너무 산으로 가지 마세요. 왜냐? 지금 어깨가 보세요. 지금 어깨 높이가 다르잖아. 그러면 당연히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견갑 주변에 근육이 뭔가 불균형이 생겼겠지. 갑자기 호흡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호흡 같은 거 할 때 막 이것도 이런 거지 막 뭔가 호흡을 잡으면은 호흡이 틀어지면은 온몸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뭐 호흡이 잡히면 온몸이 잡힙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거 하나로 전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뭐 오만 떼만 거를 호흡으로 다 갑니다. 이것도 호흡인가? 저것도 호흡인가? 그거를 그러한 가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견갑의 높이가 다르면은 당연히 견갑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무조건 호흡이 위로 보세요. 왜 이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은 보세요. 호흡이 위로 떠서 견갑이 뜬다는 이런 막연한 말이 어디 있어요? 평가는요, 막연하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호흡이 위로 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대충 그냥 끼워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재활을 안 됩니다. 누구는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호흡으로 잡힐 수가 있지만 그 말은 호흡으로 다 잡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하나로 다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어느 파트에 있냐면 호흡하고 발입니다. 모든 건 발에서 나타납니다. 해가지고 뭐 발만 되면 온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그 호흡만 하면 막 다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호흡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호흡을 좋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말이 호흡으로 모든 걸 다 잡는다라는 거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호흡으로 해결을 하고 싶으면은 진짜로 호흡이 위로 뜨는지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대충 막 호흡이 위로 뜨네 가슴 들리네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오버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경감 높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확연하게 다르다 했잖아요. 확연하게 다르다고 한 수준은요, 호흡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무조건 어깨도 체크를 해야 돼요. 견갑 자체에 대한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인을 찾고 평가를 할 때는 무조건 직관적으로 먼저 하세요.
이게 막 두리뭉실한 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직관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쌓여야 보는 눈이 생기지, 뭐 대충 뭐 호흡 떴네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지금 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축약해서 질문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명확하게 호흡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있고 그 평가 기준으로 호흡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은 오케이인데, 그냥 호흡이 위로 뜨면은 견갑이 위로 뜹니다라는 이런 아주 막연하고 두리뭉실한 평가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그 재활뿐만 아니죠. 실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때려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조금 잘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호흡을 봅니다. 호흡을 보는데 호흡을 보는 비중은요, 지극히 낮아요. 왜냐면은 이거 좀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통증이나 불균형이 심한 분들이 있다 칠게요. 이 사람이 50점이야. 통증과 불균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적어도 한 80점까지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50점에서 80점은 한 방에 못 갈 거잖아. 50점에서 60점, 60점에서 70점, 70점에서 80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50점에서 80점까지 가기 위한 단계를 10단계라고 쳤을 때 호흡을 잡는 단계는 1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중요한 건 맞지만 호흡 가지고 절대로 다 안 잡혀요. 지극히 극초반에 하기 때문에 전체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호흡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호흡만 가지고 다 잡은 적 있다. 그거는 어떻게 때려 맞아서 그냥 호흡 빼고 다 괜찮은 그 한 사람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 유튜브에 케이스를 수도 없이 올려드리지만, 제가 거의 모든 경우에 쓰여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요, 한두 개 케이스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케이스가 100개, 500개, 1000개 정도 가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보라고 하나 하고 제가 무조건 다 보라고 하는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호흡으로 잡히는 사람도 있고 호흡으로 안 잡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다 퉁쳐서 호흡 때문에 견갑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